안녕하세요, 친구들. 문학 최한희 선생님이에요. 오랜만이죠? 오늘 녹화하는 이 수업은 공식적으로는 11월 마지막 주 수학 능력 시험 일주일 전 온라인 클래스 출석 체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네, 굉장히 일찍 올릴 예정이거든요. 11월 초에는 올릴 예정으로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달 동안 틈틈이 좀 천천히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본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고지라는 제목을 보고 이근삼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극작가, 연극작가, 극을 쓰는 극작가이고요. 포인트가 나와 있네요. 실험적인 형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꽤 파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현대사회의 물질주의, 인간소외 이런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작품을 쓴 실험적인 극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이 작품에 대해 구도로 설명을 하자면 이 작품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기형화, 이상하게 돼버린, 기형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한 가족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무의미한 일상, 그리고 서로 인간 소외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그린 희곡입니다. 무대 장치나 분장, 소도구뿐만 아니라 대사나 동작에서도 단어, 풍자 등의 희극적인 과장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또한 소파 커버의 원고지 문이라던가 원고지로 세운 것 같은 벽이라던가 이런 설정을 통해서 사실주의, 과장을 하지도 축소도 하지도 않는 그런 사실주의 극이 지닌 무대 배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고지라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희곡 갈래의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서구 현대극의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 이 작품만의 특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56페이지입니다. 이 원고지라는 작품은 물질 문명 속에서 혼돈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를 하고 있는 희곡입니다. 희곡 갈래의 특징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작품에 적용하는 연습 또한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장인물부터 볼게요. 등장인물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한 가족이 먼저 나온다고 했죠? 중년의 교수, 본직, 번역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데 본직, 본역, 본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본업은 뭐 요새 연예인들 보면 본업은 가수인데 뭐 연기도 한다. 반대로 본업은 연기자인데 뭐 부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여튼 원래는 번역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아내, 장남, 장녀, 그리고 감독관, 천사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감독관, 천사는 한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네요. 그럼 먼저 앞부분 줄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한 23분짜리 원고지 연극 공연 영상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걸 봐도 좋고요. 아니면 먼저 보고 이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 줄거리. 막이 오르면 먼저 장녀가 등장을 합니다. 장녀가 등장하여 가족들을 관객에게 소개하고 장남이 등장하여 자신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장녀와 장남은 극 중의 인물인 동시에 해설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어 원고지를 붙여 만든 양복을 입고 굉장히 독특한 양복이네요. 허리에 쇠사슬을 두른 교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리고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나오네요. 처는 교수에게 번역 일을 재촉하고 교수는 이성이 마비됐듯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나오고 있네요. 먼저 장녀 나왔고요. 장남 나왔고요. 그리고 교수가 나왔고요.
아내가 낳았네요. 아직 감독관이나 천사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교수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발단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 전개 부분부터 우리 교과서에는 실려 있습니다. 교수가 신문을 혼자 읽습니다. 근데 그 신문의 내용이 좀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이 실려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비가 왔는데 눈이 맞고. 그러니까 동시에 오는 게 약간 조금 이상하죠? 또 살인이야. 이번엔 2살 난 애가 자기 아비를 죽였다. 약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2살 난 애기가 아버지를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좀 비정상적이고 좀 부조리한 현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풍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책의 번역품이 착취사라는 회사 이름이거든요. 회사 이름이 착취사예요. 약간 노동자를 착취해서 돈 버는 느낌이 빡빡 들죠.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는군. 뭐 지금은 매맞는 남편이 굉장히 많지만 뭐 어느 쪽이든 간에 폭력은 좋지 않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옛날에는 아무래도 이 작품은 좀 우리 친구들보다는 훨씬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매를 맞는 아내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지 매를 맞는 남편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풍자하는 것들 중에 매 맞는 남편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좀 과장적으로 풍자를 하기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약간 우리의 지금 윤리적 잣대로 보면 굉장히 많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문에는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까 천천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번엔 필기하면서 볼게요. 한꺼번에 필기가 굉장히 많이 제공됐죠? 그럼 전체적으로 볼게요. 또 살인이야. 이번엔 2살 난 애가 자기 아비를 죽였대. 2살 난 애기가 물론 아버지가 아이를 죽인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애기가 아버지를 죽이는 건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죠. 더 나아가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대. 이거 다 비정상적인 사건들이고요.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부조리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풍자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번역한 책의 제목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거였어요. 그건 정말로 노동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의 이름이 착취사입니다. 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버는 회사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접는다. 날짜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당신도 참 그거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건 여기 있는데. 보던 신문을 읽고 오라 3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군 하거든요. 3년 전의 신문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읽는데 그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오늘 신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고, 아까 봤던 건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2살 난 애가 자기 아비를 죽였대. 똑같은데?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도망가 버렸고. 이것 봐. 내 개성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악마사에서 나서 이것만 바뀌었네요. 일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똥매 맞았군. 지금 오른쪽까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똑같죠. 이렇게 3년 전이나 오늘이나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또 체크를 해볼까요? 이번엔 조금 이 대사, 교수의 대사 전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조금 어색하니까 이렇게 이 전체적인 대사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적어볼게요.
3년 전 신문의 내용이 오늘 신문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참 반복적이고 지루한 삶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악마사는 출판사의 이름이 됩니다. 처가 말합니다.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똑같은데 변했대. 좀 이상하죠?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 없었는데 있었잖아요. 당신 피곤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는 거죠. 비정상적인 사건, 무의미한 일상이 반복된다라고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옆방에서 화장을 하며 장남에게 말합니다. 장녀가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좀 줘라. 장남이 시계에 밥을 줍니다. 밥을 준다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태엽을 갈아줬거든요. 태엽이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인형 뒤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스프링을 이렇게 감아서 그게 풀어지면서 움직이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선생님도 이 정도 시기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시계를 가게 하려면 시계가 도는 방향 반대편으로 그것을 태엽을 감아서 돌게끔 해야 돼요. 시계 태엽을 갈아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계의 태엽을 갈아주는 이 행위는 시계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하지요. 처가 말합니다.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지을게요. 아까 밥을 준다. 밥 좀 지을게요.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시계에도 밥 주고 사람한테도 밥을 주네요. 시계에 밥을 주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실 사람을 먹이는 것과 시계에 뭔가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비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시계에 밥을 주어 끝없이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교수가 끝없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를 계속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죠. 교수가 말해요.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서요?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야, 거기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언제요? 지금 약간 대화를 보시면요. 뭔가 또릿또릿하지 않죠? 교수가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도 글쎄. 그러다 보니 밥을 먹었는지 분간을 못하겠고, 약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오늘 내가 점심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너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교수는 너무 같은 일상, 무의미한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교수의 모습이죠. 처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그러니까 밤낮 원고를 잘 이으죠. 그러면서 구구절절 얘기를 해주네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번역을 하고 있네요. 근데 아마 어떤 약간 사명의식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어떤 번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 번역 일에 파묻혀 사는 교수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렇게뿐인가요? 그렇겠죠. 피곤해. 아내가 말합니다.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떡해요. 그러면서 번역을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죠. 집도 수리해야겠고, 축음기가 뭐냐면 LP판이라고 하죠. 원통형 레코드, 원판형 레코드에 녹음한 음을 재생하는 장치인데 LP판 이렇게 재생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 듣기 위해서. 축음기도 사야겠고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라면서 지금 교수가 많은 번역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죠. 이거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출근기의 뜻 모를까봐 옆에 적어놨으니 보시고요. 교수가 많은 번역 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또 얘기를 합니다.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게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는데 라면서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죠. 이렇게 자신이 버는 돈의 사용 내역을 모른 채 일만 하고 있는 교수의 모습이 나타나죠. 당신도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이번에 우리 아버지 생일이고.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돈 만환
오른쪽에 있는데요. 53년에서 62년까지 쓰였던 화폐 단위래요. 1화는 1전의 100배라고 합니다. 돈 10,000원이 되지 않았어. 아유, 그러면서 지금 약간 정신이 없는 거죠. 이 아내가 말하는 거 보세요. 아,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의 생일이라서 그랬죠. 라면서 사실 교수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약간 교주까지는 책임감이 크다는 거 이런 식으로 과장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 옆에 날개 문제들이 있는데요. 요거 우리 친구들 이미 나누어준 프린트 뒷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있다가 프린트 정리할 때 한 번에 해결을 할게요. 우리 친구들 요거 정리해 주세요. 그 바로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돈을 냈는데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때는 며느리 시누이의 아버지 됐어 됐어 피곤해. 이때 밖에서 시계가 8시를 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8시야 8시 늦겠군.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 어디 가. 나 가는데 모르시오? 옷 갈아입어야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양의 번역 일을 하고 있는 그 교수의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전번 모양 철쇠를 졸라맨다. 전번, 지난번이란 뜻입니다. 지난번에 맸던 모양의 철쇠를 졸라맵니다. 철쇠가 무엇일까요? 철쇠는 말 그대로 철로 만든 쇠죠. 이렇게 몸에 묶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걸 철쇠라고 하잖아요. 그 철쇠는 약간 부담감, 중압감, 구속감, 책임감 등을 의미하는데 사회적으로 교수라는 직업에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교수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 문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왜 또 돌아오세요? 나가시기가 바쁘게. 그랬더니 교수가 말하는 거 보세요. 8시를 치기에 아침 8시인 줄 알았지. 지금 너무 이런 삶을 살아서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친구들 뻐꾸기 시계 있었던 집이 있나요? 선생님은 어릴 적엔 뻐꾸기 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놓치면은 뻐꾸기 우는 소리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8시인데 7번 운다거나 8시인데 9번 운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땡땡땡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8시나 밤 8시나 8번인 건 똑같죠. 이 사람은 낮인지 밤인지조차 헷갈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인 줄 알고 급하게 나간 거였던 거예요.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섰더니 밖이 깜깜하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밤 8시더군 하면서 소파에 누우면서 오늘 밤은 좀 푹 쉬어야겠어. 그랬더니 교수 말하는 거 보세요. 공부는 안 하세요? 공부? 번역 말이에요. 사실 교수는 연구를 하는 직업이거든요. 더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갈고 닦는 것이 교수의 본업인데 아까 등장인물 소개 기억나요? 거기에서 본업을 번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공부라 함으로써 교수에게 공부보다 돈을 벌기 위한 번역이 더 중요한 일이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수가 말하네요. 좀 쉬어야겠어. 그럼 좀 쉬다가 일어나세요. 전 옆방에 좀 갔다 오겠어요. 참 당신도 옷 좀 갈아입으세요. 전번 모양 철쇠를 바꾸어 맵니다. 그러니까 안 매는 게 아니라 계속 바꾸어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압박감, 강박감, 중압감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볼게요. 교수가 이렇게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절정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절정. 그러니까 위기 부분 했었죠? 피곤해. 이때 고요한 음악이 들립니다. 교수의 모습이 비로소 조금 편안해 보이는데요. 눈을 감고 자는 교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돕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드디어 해방이 됐네요. 잠시 후 응접실 불이 서서히 꺼지고 플랫폼 방이 다시 나타납니다. 플랫폼 왼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연극 무대 위에 조금 더 높게 만든 단이에요. 조금 튀어나와 있는 공간처럼 표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공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거든요. 정리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소파 앞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처와 소파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남과 아내가 보이네요. 아까 남편과 있을 때는 좀 다른 모습이죠. 남편에게는 독촉하는 입장이었어요. 번역하라고 막 뭐라 하고. 하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좀 달라지죠. 독촉의 대상이 됩니다. 장녀가 말합니다. 처에게 명령조로 양말, 하이힐. 그리고 장남도 말합니다. 잠바, 머플러. 처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순응합니다. 이게 자녀의 물질적인 욕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들 보면 뭐 양말, 하이, 잠바, 머플러. 근데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게 당연히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아내는 생각하나 봐요. 처는. 그러니까 군말 없이 그냥 그것들을 다 수용을 하고 있죠. 계속 나오죠. 용돈, 교과서, 과자, 떡국, 만둣국, 설렁탕, 영화값, 연극값, 다방값, 교재비, 차비, 동창회비, 장남, 장녀 같이 손을 내밀며 돈, 자식에 대한 책임, 자식에 대한 책임 이렇게 외치네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장남과 장녀가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물질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네요. 플랫폼의 방불이 꺼지고 다시 응접실이 밝아집니다. 이 작품은 무대 위에 응접실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명을 통해서 여기를 비치냐 저쪽을 비치냐에 따라 장면을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다른 공간으로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는 교수의 모습입니다. 또 체크를 해볼까요? 소파에 누워 철새마저 어느 사이에 풀어헤치고 행복하게 잠들어 있는 교수가 보입니다. 아까 철새, 무겁게 하는 거, 압박 뭐 이런 거였잖아요.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난 거죠.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자 행복해하는 교수의 모습입니다. 시계가 9시를 칩니다. 시간이 1시간 경과하였음을 표시합니다. 이때 창문을 열고 감독관, 새로운 등장인물이죠. 감독관이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감독관 정리할까요? 이렇게 감독관은 교수를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현실의 억압이나 구속성을 상징을 하는데요. 성까지 써야겠네요. 구속성. 구속성을 상징을 하는데요. 철새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얼굴이 흉측하게 생긴 데다 아래 위를 까만 옷으로 차리고 있어 지옥의 옥리, 죄수를 감시하는 사람을 방불케 합니다. 긴 회초리를 든 손을 방 안에 밀어넣더니 잠자는 교수의 회초리를 때립니다. 교수가 눈을 비비고 일어납니다. 원고! 내 겁니다. 독촉이군. 원고! 굉장히 탈탈 이를 몰아붙이네요. 교수 소파 한 구석에 있던 가방을 집어갖고서 황급히 책상에 가서 앉습니다.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내고 책을 펼칩니다. 감독관이 외칩니다. 원고! 옆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 옆에서 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결국은 압박을 주는 거죠. 빨리 하라고. 이거 정리할까요? 반복적으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교수의 모습입니다.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합니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집니다. 이번엔 아내가 들어오네요. 처가 들어옵니다. 이 아내는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교수와 자식을 매개하는 인물인데요. 자식에게는 의무를 강요당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대표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 의무,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강요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머나,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라면서 막대기에 감긴 철새를 줄줄 끌어다 허리에 감아줍니다. 벌거벗고 있는다는 게 여기에서 철새를 벗고 있는 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중압감, 압박감에서 벗어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 가장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라는 그러한 책임감을 지워주는 인물이죠. 교수에게 다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지워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네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되게 좀 걱정하는 느낌이네요.
아마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교수를 진짜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감기에 걸려서 원고를 쓰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교수는 말없이 번역을 합니다. 저는 의자를 하나 끌어다 교수 옆에 앉더니 큰 자루를 벌리고 교수를 주시합니다. 빨리 빨리!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 쭉 찢어 저에게 넘겨준다. 저는 빼앗듯이 원고지를 가로챘더니 자루 안에 쓸어 넣는다. 그리고 300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장에 300칸이었나 봐요. 원고를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을 하는 거죠. 원고를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합니다. 물질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빠르게 다음 페이지의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한 장을 찢어 저에게 넘깁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600칸, 900칸 이렇게 반복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하고 있네요. 교수는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반복적으로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플랫폼 방이 다시 밝아집니다. 달콤한 음악과 더불어 장녀가 또 무엇을 먹으면서 거울 앞에 가더니 얼굴에 여드름을 짭니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교수와 저가 결사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좀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유로운 모습의 장남, 장녀, 그리고 바쁘고 고된 모습의 부모와 대조된다. 저의 요란스러운 샘소리가 3초 안에 훨씬 넘었다.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하셨네요. 감독관이 다시 창가를 지나가며 기웃거리며 사라집니다. 일하던 교수가 갑자기 붓을 놓고 쓰던 원고지를 보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짓습니다. 왜 그러세요? 참 신기한 일이야. 3천 원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뭐가 신기해요? 지금 다 돈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이거 정리할까요? 오로지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수가 말하네요. 이 원고지 말이요. 다 200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은 190칸밖에 안 들었어. 이거 굉장히 독특하죠? 규격을 깼죠? 규격화된 트랙겜. 열자가 모자라. 어째서 그런 걸까? 원고지가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이는군.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이상한데? 이상한데? 열자가 모자란 원고지 종이를 발견하고 이를 멈추는 것입니다. 소설에서는 위기 차례잖아요. 근데 소설이 아닌 희극에서는 하강이란 표현을 씁니다.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전면을 바라봅니다. 이때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합니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성적인 음악이 고요히 흘러나옵니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이번엔 천사가 나오네요. 천사 체크할까요?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주면서 들어옵니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뒤쪽까지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교수가 잃어버린 꿈, 희망, 정열을 상징하는 대상입니다. 교수가 한참 있다가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 규격화된 틀을 깬 원고지를 보고 지난날의 꿈, 이상이 생각난 거죠. 천사가 말해요.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분명 그래. 아직 잊지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왼모습이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겠지? 희망, 정열 이런 것들이요. 쥐꼬리만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있군요. 천사가 아주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천사는 아니네요.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납니다. 라면서 꿈과 희망, 정열이 있었던 지난 날을 지금 떠올립니다. 회상을 해요.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이게 바로 그 지난 날이죠. 꿈과 희망과 정열이 있던 지난 날을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당신이 나를 떠났죠.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는 너무 늦었어요. 내 꿈을 도로 찾아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요즘은 통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고할 필요 없어요. 이미 사고 난 걸요. 이거 말장난치는 거죠? 아마 제가 이렇게 농담 쳤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매정한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동음이어를 활용한 농담, 이런 동음이어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할 필요 없어요. 이미 사고 난 걸요. 동음이어를 활용한 표현이고요. 앞에 있는 사고는 생각하고 궁리하다, 뒤에 있는 사고는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 이런 뜻이죠.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죠. 본인이 처한 상황이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종류를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또 내용 정리해 볼게요. 교수가 천사를 만나 지난날의 꿈, 희망, 정열을 떠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꿈을 이룬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고 앉아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에 나타낸다. 회초리를 흔들며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이제 마무리 부분이에요. 우리 요거 소설에서는 결말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희극에서는 대단원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이 됩니다. 잠시 후 새소리, 다구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집니다. 아침입니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습니다.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되어서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나옵니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장녀를 볼게요. 관객들에게 외치는 거 보이세요? 관객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요. 벌써 아침이 됐어요. 이 부분 정리할게요. 관객들에게 직접 사건 전개와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벌써 아침이 됐어요라고 관객에게 말을 거는 듯한 것은 관객들이 극중에 몰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원래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너무 밀접한 관계에서는 약간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부러 이거는 풍자하는 극이기 때문에 풍자의 대상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일부러 거리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며 아버지는 연구하시다가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뻥이죠? 맨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번역했었죠. 그야말로 학자죠. 진짜학자 아니죠? 이거 비아냥거리는 약간 반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거 본 적 없잖아요. 반어적인 표현이고요. 연구나 공부보다는 돈 버는 일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서 대신 나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아버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게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시겠죠?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드립니다. 교수를 깨웁니다. 아버지! 교수는 눈을 비비며 머리를 듭니다. 아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하품을 하며 글을 읽어다오 합니다. 신문을 읽는데요. 약간 우리 이제 알 것 같잖아요. 내용이 또 똑같겠죠? 이전의 신문 내용과 동일하고요. 또 부조리한 현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악마사 보이죠? 악마사 체크를 할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출판사 이름이란 건 알고 있을 거고 착취사보다 더 악랄한 기업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교수가 근데요.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다 지금 똑같은 일이란 거. 근데 교수는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사건도 많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정리할게요. 반복되는 사건을 접하면서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뭐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어디 살 수 있겠니? 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 뭐냐? 이거요? 영자신문을 교수에게 줍니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희극적 상황이죠. 웃음을 유발하는 역할입니다. 뭘 번역하세요?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아버지도 참. 그거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에요. 신문을 보더니 그렇군. 난 영어길래 곧 번역하려고 했지. 굉장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번역을 한 행위가 기계적으로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여기까지 내용 정리. 교수가 영자신문을 기계적으로 번역하려고 한다. 시계에 8번을 친다. 교수는 무엇에 놀란 듯 아까 8시 기억나죠?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숲밭 쪽으로 가 철수를 바꿔맨다. 벌써 8시야. 빨리 가야지. 이번엔 분명 아침 8시겠지? 무섭게 철문을 열고 퇴장하면서 오늘은 무슨 요일이더라? 모레가 일요일이고 내일은 국경일이니까 오늘은 금요일이군요. 이제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인간적인 유대감이나 소통이 단절된 가족의 모습이에요. 볼게요. 교수가 퇴장합니다. 장남이 등장합니다. 장남과 장녀는 소파에 앉아 고약한 세리처럼 오른쪽 세리라고 하면 좀 그렇다. 세리처럼 세금 징수의 일을 맡아오는 관리를 의미해요. 세리처럼 처의 귀가를 기다립니다. 이윽고 처가 철문을 열고 돌아옵니다. 피곤에 못 이겨 허둥지둥하면서도 돈 보따리는 꽉 끼고 있습니다. 현기증이 심한데 소파 앞에 무릎을 떨어뜨리며 주지 않습니다. 장녀와 장남이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번쩍 내밉니다. 처는 보따리를 헤치고 돈을 나누어 줍니다. 돈을 받자 두 자식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갑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내온대요. 사실 좀 잘 어울리는 상황은 아니죠? 풍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풍자적 분위기를 조성한. 처가 마루에 일어나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습니다. 잠시 후 창문이 열리더니 다시 감독관이 회초리를 쳐칩니다. 처가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연탄 준비, 김장거리, 빨랫감. 처에게도 주어진 현실의 압박감이죠. 교수에게는 번역 일이었다면 처에게는 이런 가정 일이 철시와 같은 역할인가 봐요. 한번 볼게요. 처에게 주어진 현실의 압박감입니다. 교수에게 번역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아이, 또 독촉이군. 책상으로 가 천천히 흩어진 책이며 원고지를 정리합니다. 네, 끝났어요. 다시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삶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우리 친구들이 몇 번에 걸쳐 이 작품을 공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오느냐 꼭 고생했어요. 이제 학습지 볼게요. 아마 학교에서 미리 다 나누셨을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정리합시다. 이 작품은 현대이곡이고요. 부조리를 다루는 부조리극입니다. 사실적이지 않은 반사실적, 그리고 서술하다 사건은 서술하는 서사죠. 웃긴데 약간 이 웃음이 남을 찌르는 비판적인 성격의 웃음, 풍자적이고요. 이렇게 관객에게 말을 거는 등 전통적이지 않은 실험적이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반대로 하는 반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심 소재는 어느 중년 교수의 일상, 주제는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입니다. 특징을 보자면 특별한 사건 전개는 없죠. 매일마다 동일한 일과가 일상에 반복되는 한 가정의 모습이 나왔으니까요. 그렇다고 뚜렷한 눈에 보이는 갈등 역시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무대 장치나 소도구, 인물의 대사 행동 등이 굉장히 희극적으로 과장되어 표현되고 있지요. 작품의 구성을 볼게요. 발단 부분에서는 여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발단 전개 하강 대단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과서 보면은 절정까지는 그대로인데요. 요거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발단 부분에서는 장녀, 장남, 교수, 교수의 처가 등장하죠. 전개에서는 피곤에 지쳐있는 교수는 처의 추궁으로 인해 이성이 마비된 듯한 혼란에 빠지고요. 그리고 절정 부분에서는 장녀와 장남이 용돈을 요구하고 감독관은 교수에게 빨리 번역하라고 독촉합니다. 하강 부분에서는 교수와 천사에게서 잃어버린 꿈을 되찾으려 하다가 실패하고 감독관은 다시 번역을 재촉하죠. 마지막 대단원에서는 교수는 장녀가 읽어주는 영자신문조차 번역할 정도로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과서에는 전개에서 대단한 부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소재의 의미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먼저 원고지입니다. 원고지는요, 교수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교수가 원고 지필에 얽매여 있음을 희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규격화된 틀, 그 속에서 보내는 무의미한 일생을 보낸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죠. 철수에는 쇠사슬이에요.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구속, 책임을 의미하고요. 교수의 과중한 업무가 집에서 역시 계속되고 있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을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의 중압감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특성과 유형입니다. 먼저 교수부터 보자면 교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짓눌려 이성적 사고 능력조차 상실한 상태고요. 꿈과 이성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타성, 그냥 그렇게 사는 대로 사는 그런 타성에 의해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처는 부부간의 진정한 인격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감 없이 남편을 그냥 현실적 의무감으로 속박하려고 하고요. 또 자식들의 요구에는 동조를 하고 있고요. 장남과 장녀입니다. 부모에게는 책임을 강조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인물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는 거죠. 맨날 돈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하죠, 대사가. 감독관은 교수를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현실의 억압, 구속성을 상징한다. 천사는 잃어버린 꿈, 희망, 정열 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제시되지 않거든요. 그냥 교수, 장러, 장남 이렇게 쓰이거든요. 구체적이지 않고 호칭만 나타내는데요. 이건 개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개성이 반영된 거잖아요. 세상엔 최연이가 참 많지만 저라는 인물의 최연이는 저밖에 없는 개성적인 존재잖아요. 개인의 상실, 회기람, 삭막함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실험극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실험적인 기법인가? 이야기를 전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이 없어요. 원래는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험적입니다. 이건 현대인의 일상적인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장녀가 소개를 하거든요. 등장인물인 동시에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죠. 관객의 관심을 끌고요. 부조리한 삶을 희극적으로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객의 극중몰입을 방해함으로써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품을 보자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양복이 있거든요. 이거 영상으로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수의 허리에 감긴 철쇠, 줄 같은 거에서 현대인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이 처한 비극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학 활동입니다. 1번 원고지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까다 이거 앞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따 정리할게요. 그리고 소재의 상징적 의미 역시 앞쪽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밑에 원고지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가에서 대사를 보면 어떻게 각각 다른지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가 말을 합니다. 신문을 혼자 읽고 있고요.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2살 난 애가 자기애비를 죽였대. 현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돈 한 값 버리고. 여기 좀 계세요. 저 밥 좀 지을게요.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서 먹었지? 여기서 먹었나? 거기서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아침이 됐어요. 아버지는 연구하시다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이런 것들 어떻게 정리되냐면 학습지 뒷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재의 상징적 의미 역시 원고지, 신문, 철새 정리했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가나다이거든요.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못 쓰는데 가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는 혼잣말하는 독백이고요. 나는 서로 대화하는 대화. 다는 혼자서는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걸로. 그러니까 관객들은 들을 수 있지만 같이 있는 등장인물들은 듣지 못하는 걸 방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백은 그간의 등장인물이 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나 감정,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고요. 대화는 등장인물들끼리 얘기하는 거였어요. 요거 차이 잘 구분해서 이해해 주세요. 혼자 얘기, 여기는 등장인물들끼리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요거는 직접이고 요건 간접이네요.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갈등 사건을 전개합니다. 마지막 방백은 그간의 등장인물이 그간의 다른 인물과 차단된 상태로 관객한테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객들은 알 수 있지만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또한 관객들의 감정 몰입을 방해합니다. 심리적 거리를 두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인데요. 2번은 프린트 말고 교과서를 봐야겠죠? 이 작품이 발표된 1950년대 말은 전쟁 이후 생존을 위한 논리가 강조되고 경제개발, 물질 만능주의 풍조가 대두된 때입니다. 이에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탐구해낸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회가 급격히 변하는 가운데 기존의 전통적 가치가 무너지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를 반영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근삼은 서구 현대극의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실험적인 작품을 창작한 작가로 알려져 있어요. 다음 부분에 사용된 극적인 기법, 그 특징, 효과를 말해봅시다. 어머나, 그렇게 발가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라면서 철새를 줄줄 끌어다 허리에 감아주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죠.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봅시다. 4번. 이 작품이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감동과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정리해볼게요. 먼저 교수는 반복된 일상과 노동에 시달리는 현대인, 감독관은 현대인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현실의 억압, 선사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정력과 꿈을 상징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여기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가 교수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행동으로서는 철새를 감아줌으로써 노동을 강요하고 있죠. 이렇게 대사와 행동이 모순되는 기법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처한 부조리한 상황, 비정상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이 작품이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면 이 작품이 발표되었던 시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무의미한 일상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기계적으로 노동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선생님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도 공감,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한국 현대극 문학의 흐름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한국 현대극문학은 개화기 이후에 창극이라는 것은 판소리라던가 그 형식을 빌려 만드는 가극입니다. 노래하는 극, 연극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극은 서구 스타일의 연극입니다. 등이 등장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고 1920년대에서 30년대 토월회, 극예술연구회 등의 단체가 결성되면서 근대적인 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사실주의 극문학, 해외 번안, 번역 작품이 주류를 이루며 이런 흐름이 광복 이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940년대에서 60년대에는 전쟁 이후의 현실을 다루거나 현대의 자본주의의 속물성, 구시대의 인습 등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많이 창작됩니다. 서구의 사실주의 및 실험적인 표현 기법이 활발히 도입되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현대사회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 역사 문제 등을 다룬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연희 양식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통 제사의식인 무당굿을 계승한 굿극, 가면극을 계승한 탈춘극, 인형극을 계승한 꼭두극, 그리고 전통을 폭넓게 계승한 마당극 등이 유행하며 현대극의 새로운 양식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구성의 부재, 없다는 거죠. 개성이 상실된 등장인물, 논리적인 언어의 해체 등을 통해 현대인의 소외된 정신 상황을 표현한 부조리극, 우리가 공부한 게 지금 이 부조리극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봐주시면 좋겠네요.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사실주의 사조를 기본으로 하되 현대극의 다양한 기법과 양식을 수용하여 표현의 영역을 확대하는 시도가 더해집니다. 상징적이거나 시적인 분위기에 감이 더하는 것, 플래시백 수법, 플래시백 밑에 있습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따위에서 장면의 순간적인 변화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기법, 긴장의 고조, 감정의 격렬함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고요. 과거의 상신에서도 자주 쓰여요. 그런 자유로운 시공간의 넘나듦으로 극문학에서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이죠? 먼저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요. 1920년대, 30년대는 조명희의 김영일의 사, 김우진의 산돼지 등이 있고요. 40에서 60년대 함세덕의 동승. 동승은 아마 영화로도 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천승세의 만선, 이근삼의 원고지 여기 있네요. 원고지. 그리고 70년대부터는 이강백의 파수꾼 이거 1학년 때 배웠죠? 그리고 최윤의 둥둥 낙낙둥 등이 있고요. 90년대 이후에 이강백의 우리가 배웠던 사람 맞죠? 이강백의 북어대가리, 장진의 웰컴 투 동막골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극문학의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으로 다루게 될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자. 뭐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내용면에서는
기계 문명이나 정부와 사회의 폐해를 다룬 작품, 인간 본연의 모습을 돌아보는 작품 등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전통적인 극문학 양식이 파괴되고 전자매체 등 특수기술을 응용해서 여러 제약들이 해소된 형태의 작품이 나올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문화, 예술 공연계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형식의 파괴 혹은 새로운 신기술의 도입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굉장히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요게 단면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프린트일지 모를까 봐 되게 많이 걱정되거든요. 요거 선생님 원래 여기 써놨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프린트 밑면에다가 뭐 이렇게 원고지라고 원고지 프린트라고 적어 놓으면은 더 나중에 볼 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거 정리할게요. 먼저 등장인물이 해설자 역할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였어요. 장녀와 장남은 등장인물이에요. 근데 해설자의 역할도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갑자기 이 역할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몰입을 하려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을 일부러 방해하고요. 낯설게 만들어서 거리를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좀 거리를 둬야지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도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친한 친구일수록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본인에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일부러 현대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극이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두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두 번째, 감독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논리적인 인과 원인, 결과, 흐름에 관계없이 갑자기 나타나죠. 그리고 독촉하고 또 사라져 버려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 일단 현실적이지 않죠. 근데 우리 친구들도 이런 감정들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막 시험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혹은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일상적인 압박, 부담감 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 영상을 찍을 때 완전 학기 초에 약간 되게 부담감이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감독관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또 다른 감독관이 존재하고 있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장남과 장녀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나입니다. 일단 명령 쪽, 엄마 뭐 양말, 스카프 뭐 이런 식으로 스타킹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다 물질적인 책임이었어요. 엄마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가 아니라 뭐죠, 뭐죠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현대사회의 가족관계를 보여주는데 뭔가 정신적인 혹은 유대관계적인 것들은 좀 없어지고 소통이 부재한 없는 현대사회의 가족관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교수의 생각과 행동의 의미입니다. 먼저 사고. 이전 신문 내용과 같았죠. 계속 읽어주는 게.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행동은 기계적으로 영자신문을 번역을 하고 있었죠. 일상의 굴레에 지쳐 현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거는 무의미한 노동에 익숙해져서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서글픈 현대인들의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못 내리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날개 문제들 선생님 일부러 그냥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봐주세요. 3년 전 신문기사 내용과 오늘 신문기사의 내용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아까 앞에서 다른 거랑 같은데요. 교수가 읽은 3년 전 신문 내용은 비정상적인 사건들로 가득했죠. 또한 다시 바꿔 읽은 오늘 신문 역시 3년 전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문을 읽는 교수의 행위는 현대인의 처한 상황이 비정상적이고 무의미한 일상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출판사 이름이 좀 특이했죠? 착취사, 악마사 라면서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착취사와 악마사라는 출판사의 이름을 통해
이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렇게 현대인은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교수가 슬그머니 미소를 지은 까닭은 무엇인가? 원래 200자인데 190자만 있다고 하면서 쓱 웃었거든요. 이전까지는 200자의 규격화된 원고지에 얽매여 살았는데 그 규격화된 틀을 깬 원고지 종이를 보고 예전에 꿈이나 이상이 생각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반복이네요. 장녀와 장남의 명령조 대사를 통해 이들의 성격을 한번 추측을 해보자. 오직 물질주의적 욕망에만 충실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부모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이기적인 성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런 자녀 혹은 자식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혹은 보호자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장남과 장녀와 같은지 혹은 다른지, 더 나아가 이 교수의 행위와 나의 행동들을 비교를 해보며 나는 이렇게 무의미하고 반복적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이 수업을 준비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안내할게요. 이 작품은 업로드를 언제 할 거냐면 10월 29일 목요일 아침에 할 예정이고요. 우리 친구들은 11월 내내 들어주세요. 조금 길어요. 대신에 본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겠죠. 수강 기한은요, 이게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수강 기한은 수능날까지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다음 날인 12월 6일에 우리 친구들이 수강을 했는지 기록을 할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결석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꼭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은 친구들은 들은 거겠죠? 이걸 앞부분에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것 꼭꼭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 다 들은 친구들, 단톡방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이거 12월 6일에 이거 출석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결과 처리된다고, 그러니 꼭 들으라고 친구들에게 독려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기타 질문사항들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얼굴을 보고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